9. 참 끔찍한 일이요. 그는 거리로 나오자마자 말했다. 대령이 나를 따라 나선 것은 처제와 이미 몇 시간 동안 상의했던 일을 나와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싶어서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린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 불안당이 파리로 가버렸다는 것 밖에는. 두 분 사이가 퍽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좋았죠. 선생이 오시기 바로 전에 에이미가 그럽디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다고. 선생도 에이미를 알잖소. 내 처제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 상대방이 이렇게 털어놓는 이상 나도 한두 가지 물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럼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단 말씀인가요? 전혀. 8월에는 이자가 노프에서 가져가고 잘 지냈대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내외도 내려가서 2, 3일 묵었죠. 나랑 골프도 같이 치고요. 9월이 되자 이자는 동업자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교대해 주어야 한다면서 런던으로 돌아가더군요. 에이미는 그냥 시골에 눌러 있었고요. 시골집에 6주일간 세를 들어 살고 있었죠. 계약기간이 끝나 처제는 남편에게 어느 날짜에 런던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그런데 글쎄 일친구가 파리에서 답장을 보냈어요. 처제랑은 이제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글쎄 이유라는 게 한마디도 없었다니까요. 나도 그 편지를 봤수만 10줄이나 되었을까? 그 참 이상하군요. 마침 그때 길을 건너야 했고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었다. 맥앤드루 대령의 말은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았다. 혹시 스트리랜드 부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대령에게 뭔가를 숨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혼을 해서 17년이나 같이 살아온 사람이 처자를 버렸다면 아내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짐작이라도 했을 것 아닌가 말이다. 대령이 곧 내 옆으로 따라왔다. 그야 딴 여자하고 달아났으니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겠소? 그 점은 이쪽이 알아서 짐작하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자가 바로 그런 인간이어서. 이제 스트랜드 부인은 어떻게 하죠? 글쎄요. 먼저 증거를 잡아야겠죠. 내가 파리로 건너가 볼 작정이요. 하던 일은 어떻게 했답니까? 그걸 참 교묘하게 머리를 썼어요. 작년부터 하던 일을 계속 줄여왔답니다. 동업자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했던가요? 이런 방구도 없었대요. 맥앤드류 대령도 사업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나로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트리랜드가 어떻게 해놓고 일에서 손을 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배신당한 동업자가 격분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리가 끝나면 스트리랜드 쪽이 아무래도 400~500파운드는 이렇게 될 것 같았다. 아파트에 들어있는 가구가 에이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야 처제 차지가 될 거요. 정말 부인이 무일푼이 되었단 말씀인가? 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지금 가진 것이라곤 200~300파운드의 가구뿐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어찌 알겠소?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만 같았다. 대령이 욕설을 퍼붓고 분통만 터뜨리는 바람에 나는 사정이 이해되기보다 머리만 더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그가 우연히 육해군 백화점의 시계를 쳐다보다가 클럽에서 카드놀이 하기로 한 일을 떠올리고 성 제임스 공원을 가로질러 가버리자 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10. 하루 이틀 뒤 스트리랜드 부인이 전가를 보내왔다. 그날 저녁 식사 뒤에 잠깐 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가보니 혼자였다. 금욕적일 만큼 수수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검은 옷이 버림받은 여자의 처지를 짐작하게 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처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대로 옷을 차려입은 것을 보고 나는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녀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파리로 가서 찰리를 좀 만나주시겠어요? 찰리가 그 애칭이랍니다. 제가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을 만나본 것은 고작 한 번뿐이지 않은가. 부인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프레드는 자기가 가겠다지 뭐예요? 프레드란 맥앤드루 대령을 말했다. 하지만 그분이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일을 망칠 거예요. 그렇다고 달리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더 머뭇거리면 나는 몰인정한 사람이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저야 바깥분과는 열마디도 나눠보지 못한 사이 아닙니까? 그분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를 보면 당장 꺼져버리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체면이 꺾이실 일은 없잖아요.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제 생각엔 그 양반이 당신과는 친분이 없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인 프레드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바보 취급했어요. 군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거기다 프레드는 성질이 급해서 여차하면 싸울 거고요. 그러면 일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는 꼴이 되죠. 당신이 제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돌려보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부인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정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저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굳이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부인께서 직접 가서 만나보시지 그래요. 그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걸 잊으셨군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찰스 스트레랜드를 찾아가 내가 명함을 들여보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가 가소롭다는 듯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들고 응접실로 들어올 것이다. 어인일로 오셨소? 선생님의 부인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요? 선생께서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남의 일에는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요. 미안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보시오. 나가는 문이 보일 테니 안녕히 가시오. 아무래도 채통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 같았다. 스틸겐드 부인이 이 공경을 수습할 때까지 런던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인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길다랗게 한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었다. 정말 전혀 뜻밖의 일이에요. 결혼해서 같이 산 지가 17년이나 되거든요. 저는 찰리가 누구와도 그렇게 깊이 빠질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우린 그동안 아주 잘 지냈어요. 취미야 많이 달랐지만. 부인께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바깥 주임과 같이 갔다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나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글쎄 참 이상하죠. 남자가 누구랑 연애를 하면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사람들 눈에 띄게 말은 아니에요. 점심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게 말이에요. 여자 쪽 친구들이 부인에게 가서 귀띔해주는 게 보통이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거든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러다 그런 편지를 받고 보니 저에게 정말이지 날벼락 같았어요. 전 그이가 아주 행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엾게도 부인은 울기 시작했고 나는 부인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부인은 침착성을 되찾았다. 이런 우스운 꼴 보여봐야 소용없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최선이냐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최근의 이야기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연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얼마간은 두서없이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나는 두 사람의 생활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내 추측이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인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의 딸이었다. 부친은 퇴직하고 나서 시골 깊숙이 응가에 살았는데 해마다 8월이 되면 전지요양 삼아 가족을 데리고 이스트본에 나오곤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20살 되던 해에 찰스 스트리랜드를 만났다. 그때 찰스는 23살이었다. 그들은 같이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부둣가를 함께 산책하기도 했으며 흑인 유랑 악단의 노래를 듣기도 했다. 그녀는 찰스가 정식 구혼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그와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런던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햄스테드에서 살았으나 남편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시내로 옮겨와 살았다. 그러는 사이 두 아이가 태어났다. 그이는 늘 아이들을 귀여워했어요. 제가 싫어졌다 해도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저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결국 부인은 내게 남편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나도 편지 내용이 무척 궁금했으나 차마 보자고 할 수가 없었던 참이었다. 에이미 보시오.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오.
애인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일러두었으니 돌아오면 당신과 아이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지 못하오. 당신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소. 내일 아침 파리로 떠날 작정이요. 이 편지는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붙이겠소. 다시 돌아가지는 않소. 결정을 번복하진 않겠소. 찰스 스트릭랜드. 한마디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 편지치고 정말 이상하군요.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없어요. 이제 예전의 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꼭 쥐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꽤 오래된 사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부가 알아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클럽에 가서 브릿지를 한다고 했어요. 형부가 그 클럽 회원을 하나 아는데 그 사람에게 찰스가 브릿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카드놀이 하는 방에서 찰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나요? 그러니 찰스가 클럽에 갔다고 한 날은 그 여자와 같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다. 로버트에게 이 일을 설명하기가 무척 난처하셨겠군요. 아니에요. 아직 애들에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애들이 개학하기 바로 전날 올라왔으니까요. 시침이 떼고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셨다고 해두었어요. 돌연히 생긴 그런 비밀을 마음에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처신하는 일이나 아이들이 탈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일일이 신경을 써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이는 소리로 변했다. 우리 불쌍한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요? 그녀는 자제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경련이라도 난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보고 있자니 괴롭기 짝이 없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면 파리로 가겠습니다만 정확히 무엇을 바라시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이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맥 앤드루 대령에게 듣기로는 부인께서 이혼하실 작정이라고 하던데요. 이혼은 절대 안 해요. 부인은 갑자기 거칠게 대답했다. 그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 못할 거라고요. 제 고집도 거의 못지않아요. 이혼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아이들 생각도 해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자기의 태도를 내게 분명히 하기 위해 마지막 말을 덧붙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걱정보다는 어쩔 수 없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돌아오길 바래요. 돌아오면 지난 일로 그냥 묻어두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린 1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저도 마음이 좁은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몰랐더라면 그이가 무슨 짓을 하든 마음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있지만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예요.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이 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고 약간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의 평판이 여자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랐기 때문이다. 세상 평판은 여성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도 위선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스트릭랜드의 근처는 밝혀져 있었다. 그의 동업자가 격분에 가득 찬 편지를 은행에 보내 그가 거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비난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스트릭랜드는 냉소적이고 익살스러운 답장을 보내 동업자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정확히 대해주었던 것이다. 어떤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호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부는 잘 안 돼요. 아주 비싼 호텔이라나요? 부인은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남편이 호화스러운 호텔방에 머물면서 이곳저곳 우아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낮에는 경마 구경, 밤에는 연극 구경 다니는 것을 떠올렸던 모양이다. 그 나이에 오래가지 못해요. 알고 보면 40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그 나이에 다 자란 아이까지 둔 남자에겐 가당찮은 일이죠. 무엇보다 몸이 견뎌내겠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슬픔과 싸우고 있는 듯 했다. 그에게 말해주세요. 온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다고요. 다 그대로이면서 다 달라지고 말았다고. 전 그이 없이 못 살아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지난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들이 함께 겪어왔던 일들을 모조리 얘기해주세요. 애들이 물으면 전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그이 방도 그이가 나갈 때처럼 그대로 두었어요.
그 방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세요. 온 가족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제 그녀는 내가 전해야 할 말들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다. 남편이 하리라고 예상되는 말까지 추측해서 일일이 치밀한 대답을 말해 주었다.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그에게 말해 주세요. 그녀는 애처롭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힘 닿는 대로 모든 수호단을 동원하여 그의 동정심에 호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목을 놓아 울었다. 나도 마음이 찡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스트리랜드의 냉혹한 잔인성의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틀 뒤에 파리로 건너가 무슨 성과든 거둘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시간도 늦은 데다 그동안 둘 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집을 나섰다. 11. 파리로 가면서 내가 맡은 심부름에 대해 곰곰 생각을 해보니 저기 걱정이 되었다. 스트리랜드 부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일단 눈앞에서 보지 않게 되자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부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부인의 처지가 딱하긴 했다. 하지만 내 동정심을 자아내리고 불행을 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울 준비를 했던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많은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준비성은 감탄할 만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덜 감동스럽게 여겨졌으리라.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구슬수가 무서워서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부인의 상심 가운데는 버림받아 괴로워하는 마음과 자존심을 상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갈로 열고 내 젊은 마음에는 그런 자존심이 야비하게 여겨졌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지 않나 해서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몰랐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가식이 있으며 고결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열함이 있고 불량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선량함이 있는지를 몰랐다. 하지만 이 여행에는 그래도 어쩐지 모험적인 데가 있어 파리에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설렜다. 나 자신이 걱중 인물처럼 여겨졌고 내게 주어진 역이 마음에 들었다. 나의 배역은 바람피운 남편을 너그러운 아내에게 돌려보내는 신뢰받는 친구의 역이었다. 나는 스트리랜드를 만나볼 시간을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 시간으로 정했다. 본능적으로 시간 선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전에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별 효과가 없는 법이다. 그 점엔 나 자신의 상념 역시 밤낮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부부간의 사랑이라 해도 간식시간 이전에 가능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호텔에 든 다음 나는 그곳에서 찰스 스트리랜드가 묵고 있다는 호텔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베르주 호텔이라고 했었다. 뜻밖의 호텔 접객원은 그런 호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스트리랜드 부인 말로는 아주 크고 호화스러운 호텔인데 리볼리 거리 뒤쪽에 있다고 했었다. 접객원과 나는 전화번호부를 찾아보았다. 같은 이름의 호텔이 딱 하나 머완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상류지역은 아니라고 했다. 중류도 못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이건 아닐 거요. 접객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파리에 그런 이름을 가진 호텔은 더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스트리랜드가 거처를 속인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주소를 동업자에게 알려주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왠지 모르지만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얼뜻 들었다. 스트리랜드에게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정권 중개인을 분통 터지게 한 다음 파리로 오게 만들고 지저분한 거리의 추잡한 호텔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헛걸음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하지만 아무튼 가보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6시쯤 나는 마차를 집어타고 머완 거리로 갔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걸으면서 호텔 주변을 좀 살펴보고 싶어 거리 입구 모퉁이에서 내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구멍가게들이 잔뜩 들창 거리였다. 걸어가다 보니 거리 중간쯤에 왼편으로 베르주 호텔이 있었다. 내가 투숙한 호텔은 아주 수수한 호텔이었지만 이 호텔에 비하면 어리어리한 편이었다. 높고 흐름한 건물로 칠을 하지 않은 지가 여러 해 되어 보였다. 얼마나 지지분하게 보였는지 양편의 집들이 말쑥해 보일 지경이었다. 창문들도 더러웠고 죄다 닫혀 있었다.
아무리 봐도 찰스 스트리랜드가 명예와 의무를 저버리고 이름 모를 미녀와 죄스러운 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장소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놀림을 당한 기분이 들어 화가 치밀었고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스트리랜드 부인에게 뭔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해야겠기에 마음을 바꾸어 안으로 들어갔다. 호텔의 출입문은 어떤 가게의 옆으로 나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서니 눈앞에 사무실은 2층이라는 표지가 있었다. 비좁은 층계를 올라가니 층계 참에 유리 칸막이를 한 조그만 방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책상 1개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바깥에 벤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야근 종업원이 새우잠을 자는 모양이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초인종 밑에 종업원이라고 쓰여 있을 뿐이었다. 그 벨을 누르자 얼마 안에서 종업원이 나타났다. 눈초리가 의풍해 보이고 의뭉해 보이고 표정이 시무룩한 청년이었다. 셔츠 사림에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되도록 지나가는 말처럼 꾸며 물었다. 여기 혹시 스트리랜드란 분이 묵고 있지 않나요? 6층 32호실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이 안 나왔다. 지금 방에 계시나요? 종업원은 사무실 안에 게시판을 들여다보았다. 열쇠를 안 맡겨두었으니 올라가 보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부인도 계신가요? 아니, 혼자 계십니다. 종업원은 층계를 올라가는 나를 의심쩍하는 눈길로 슬쩍 보았다. 층계는 어두웠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귀퀴한 냄새까지 났다. 3층을 올라가니 실내 옷을 걸치고 머리가 헝클어진 웬 여자가 문을 빼꼼히 열고 지나가는 나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마침내 6층에 이르러 32호실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반쯤 열렸다. 문을 열고 선 사람은 찰스 스트리랜드였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를 몰라보는 게 분명했다. 나는 이름을 댔다. 그러면서 되도록 쾌활한 태도를 보이려고 애썼다. 몰라보시는군요. 지난 7월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들어오시오. 그는 활달하게 말했다. 아무튼 반갑소. 거기 앉으세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비좁은 방이었는데 프랑스인들이 루이 필립식이라고 부르는 가구들로 꽉 차 있었다. 커다란 나무 침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파도처럼 너울거리는 붉은 오리털 이불이 깔려 있었고 커다란 옷장 하나, 둥근 탁자 하나, 아주 작은 세면대, 그리고 붉은 천을 씌운 의자가 2 있었다. 하나같이 때가 끼고 낡아 빠진 것들이었다. 맥 앤드루 대령이 그처럼 자신있게 말했던 방탕스러운 사치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스트리랜드가 한쪽 의자 위에 놓여있던 옷을 마룻바닥에 밀어 던져주어 나는 그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오셨소? 그가 물었다. 조그만 방 안에서 보니까 그는 전에 보았던 때보다 훨씬 커 보였다. 그는 낡아 빠진 노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면도는 벌써 여러 날째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난번 보았을 때는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저분하고 단정치 못했지만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하면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실은 부인 대신 왔습니다. 마침 저녁하기 전에 한잔 할까 하고 막 나가려던 참인데 같이 갑시다. 압생트주 어떻소? 마시기는 합니다. 그럼 갑시다. 압생트주가 그 종어들이나 거기 나오잖아요. 그는 솔질을 해도 한참 해야 할 것 같은 중산모를 집어섰다. 저녁을 함께 해도 되겠군. 선생께서 내게 저녁 식사 빚진 것도 있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신가요? 그 중요한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나는 썩 기분이 좋았다. 아, 그래요? 실은 요 사흘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못했어. 내 불어 실력이 영 변변찮아서. 나는 앞장서 층계를 내려가면서 그 찻집 아가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벌써 싸우고 헤어져 버렸단 말인가? 아니면 사랑의 불길이 식어버렸단 말인가? 하지만 사람들 말대로 그 사이 필사적인 모험을 위해 1년이나 준비해 왔다면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클리시 거리까지 걸어가 한 커다란 카페의 노변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았다.